모시기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사형을 당하기도 한 바로 전주이가의 또 후예입니다. 아주 묘한 인연으로 만난 겁니다. 제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박 원장님이 그 조상인 박중임 선생을 존경한 나머지 어떤 면에서는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이분이 여성이지만 제가 볼 때 남성 같은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 조상의 이름을 갖다가 따서 중립문화센터를 만든 거예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중자가 그게 두 번째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두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그 형제가 많은데 그래서 중립문화센터를 내걸고 정말 그 집현전 학사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사육신 엄밀히 말하면 사십신입니다. 사십신 그 사십신 맞는 건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당시에 겨우 3살밖에 안 되었던, 그러니까 처형당할 때 3살 나이였던 남효원, 추강 남효원이 자라서 이분들을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그게 육신전이거든요. 육신전. 그러니까 중국에 당 육신전이 있기 때문에 대국보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 당일날 처형받은 주모자 중에서 10명이 있는데 왜 십신전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으로 했을까? 중국의 예를 땄단 말이에요. 사기가 있고 한국사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에 육신밖에 안 돼. 여기서 10명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효원이 그 중에서 4사람은 쳐내고 6분만 해가지고 육신전을 써는 겁니다. 그 일에 지금까지도 그냥 우리 머릿속에 1456년인가요? 56년 6월 8일에 처형당한 신하가 6명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걸 이번에 같이 책을 쓰면서 실록을 보니까 명료하게 10명이에요. 원래 12명이 죽는데 나머지 2는 여자 종입니다.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하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백성이거나 밑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예로서 목숨을 걸고 그걸 했던 거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 후예로서 저 양반이 돈 있다고 닦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동 입구에 그 6층 건물에다가 그렇게 거의 무상으로 얼마든지 와서 공부하라고 저를 비롯한 교사, 교수들한테 개방한 거예요. 그 이름이 중립문화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말만의 선정시 아니라 이분은 실제 그 선비들의 정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손해를 봐가면서 그거 거기다가 임대만 하더라도 거기에 수익만 나갈 텐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전부 다. 그 남편은 또 박씨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은퇴한 후에 어디 갈까? 그러고 있는데 기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 중립문화센터 운영이사를 맡아서 저도 거기 매일 나가서 공부하다가 글도 쓰다가 오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아니 별 낯짝이 있지. 한 푼도 안 내고 그 금사라기 같은 땅에 건물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마음대로 손님도 만나고 글도 쓰고 오는 게 고맙잖아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분이 평생 소원이 뭐였느냐. 아버지 때도 소원이 이런 책을 내는 거였대요. 자기 조상 박중임 선생에 대한 책이 한 번도 나온 게 없으니까. 박병현은 나와있어. 박병현은 사육신이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였던 박중임, 같은 날 같은 죄목으로 죽었던 박중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이분들은 알았다는 거니까. 아니 박중임 선생에 대한 책도 나와야 되는데 쓰고 싶어서 계속 있는데 워낙 바쁜 분이에요. 엄청나게 바쁜 분입니다. 저분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지. 다 듣다 보니까
그 책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다. 제가 혼자 작업을 했죠. 말도 안 하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봐가지고 이제 혹시 관련된 자료 같은 게 뭐 없나, 집안에 내려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책을 다 쓴 다음에 밝혔죠. 이 책을 내겠다고 굉장히 좋아해서 묘하게도 어르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책이 완료가 돼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인연이 얽혀져 있는 게 묘한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몰랐던, 저도 몰랐던 박준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어서 우리 박 원장님도 뜻깊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미 중요한 대목을 아까 그 중임센터 소개를 하시면서 했지만 이제 저는 이 책 중심으로 몇 가지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대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1쪽을 보면 이 발표 요지 1쪽을 보면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갖다가 그 차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앞앞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 제가 몇 페이지 여시라고 하면 여시면 됩니다. 이 책을 쓸 때 사실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물에 대한 조선시대 인물에 대한 글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분의 문집을 볼 수가 있잖아요. 대개는 문집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퇴계집, 율곡집. 그러면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의 남긴 글 전체가 다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 누구한테 썼는가, 시는 어떻게 썼는가 다 나오는데 박준임 선생은 문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삼육을 죽였는데 대부분의 문집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다음에 대부분은 아들이 합니다.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박팽년이 아들인데 다 죽은 거예요. 그 형제가 다 죽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글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걸 다 수습해가지고 편집해서 책을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자 다 죽었다니까요. 하나 남았는데 극적으로 지금 그 박비라고 위장해가지고는 묘불에 숨어 살던 성공자 발급될 때까지 숨을 죽이고 샀는데 무슨 여가에 무슨 걸 챙기란 말이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 당대 다른 사람들의 문집에는 없을까? 없습니다. 뺐겠지요. 편집해버렸겠지요. 왜냐면 거기 역적의 글이 들어간다? 아니잖아요. 편지가 왜 주고받은 게 없겠어요? 빼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안 담았더라고요. 아니, 뭘 써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왕조실록하고, 본인들이 중요한 왕조실록하고, 왕조실록에서도 빼지 않았으니까 그 남아있습니다. 왕조실록이 남아있어요. 승정원 일기하고.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늘이 도왔죠. 수남집이라고 하는 오재순의 문집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박중림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아까 말한 맨 마지막 때문에 처형 직전에 주고받았던 형제들이 아니 이렇게 버티다가 다 죽으면 불효 아닙니까? 살아남아야지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것이 불효다.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럼 죽어간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의 그 대화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수남집에. 그러니까 일대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 끝날 때 알파와 오메가가 없었는데 없어요. 어쨌든 그냥 서현관
강산이 그것만 나오고 죽는 것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 장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순환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겠죠. 알파 오메가 있으니까 나머지 뼈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꼈고 이 책은 나와야 될 때가 됐었나 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난감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없는 뭐 일대기가 어디가 있어요. 매우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깨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지금 1장 1절에 조선왕조실록과 순환집 속에 박중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순환집이 그 순환집입니다. 언제째 기록이냐? 그 당대는 없죠. 신원 복관될 때, 정조 때 이분도 탄종능에 제사 지낼 때에 마땅히 함께 제사를 지내는 국가에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역사는 흐르는 거잖아요. 그때는 역적이었지만 그러고 보니까 역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바뀌잖아요. 이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서 나중에 후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며 살아야지. 지금 뭐 권세 있는 분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말을 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박사님은 그때 비참하게 죽었지만 나중에 영광을 찾아가지고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정교 때 이분을 단종릉에다가 단종릉 제사 지낼 때에 같이 제사를 지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분의 인품 같은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거예요. 효자였다. 첫 번째 제목은 그겁니다. 효성스러웠던 박중림. 그게 순환집에 있는 내용이죠. 실록에는 안 나옵니다. 열 번째 페이지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편지하실 때에 어머니가 유급해지니까 단지 손가락을 피를 내가지고 피를 먹여드린 거지요. 요새야 뭐 링게를 꽂고 하지만 옛날에 없잖아요. 응급 처방이죠. 자기 피를 내서 드렸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3년상 도입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조선의 성리학이라는 게 고려 말에 들어와가지고 한참 진도 끝에 정착이 되는 거잖아요. 제사도 그래요. 지낼 줄 몰라요. 안 했기 때문에. 한참 진도 걷다가 이제 중종 지나고 그때부터 이제 정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3년상 낯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박중림은 3년상을 한 거예요. 여망을 지금 살았다고 돼 있어요. 희귀하니까 적었지. 오제순도. 그게 흔하면 그게 적었겠어요?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국가에 대한 뭐 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 주군을 위해서, 주군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가정적으로 내적으로는 아주 정말 어머니에게 그런 지극한 효성을 피를 내냐고 목숨을 내놓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3년상 시무살이 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간에는 뭐 부부 생활도 하지도 않는 것이고 육식도 하지 않고 뭐 우리 그냥 우리 3년간 지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조 때도 보면 효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개는 그가 돌아왔을 때에 3년 동안 여망을 짚고 살았다. 왜 그런 말 나오겠어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정조 때까지도 벌써 전 후기에 와서도 그렇구나 이 말이죠. 근데 이미 이때가 언젠데 초기에 불과한데 성리학 주자 가래가 도입돼가지고 아직 완전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박중림은 동의한 거죠. 그래야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귀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자를 가르친 박중림 16쪽에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문종의 서연관 정창선과 둘이 임명이 돼가지고서 오랫동안 해도 오랫동안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도 친해져가지고 수줍었던 문중이지만 내성적이었던 마음으로 보여요. 너무 효도한 나머지 나중에 어머님과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효도하다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효도도 그렇게 적당히 해야지. 앞길이 그만이 같고 정말 총명하고 인품이 뛰어났던 문종 같은 인물이 효도하다가 원래 몸이 약한 데다가 육식 안 먹고 단식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죽고 나온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종이 또 어린 나이에 왕이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종을 오랫동안 가르치는데 아무나 그 세자는 바로 다음에 왕비잖아요. 특별한 경험 없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뽑혔다는 거죠. 박중림 선생님이. 그래서 나중에 기록이 보면 그렇습니다. 세종이 말을 해요. 이 문종 세자가 이 박중림을 비롯한 이 두 선생한테는 어떤 질문이든지 기탄 없이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오랫동안 한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포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질문을 하면은 잘했다고 그러고 또 답변해 그러니까 재미나가 좀 했겠죠. 그런 것처럼 그 교육자로서도 박중림은 훌륭했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이 그래요. 그와 같은 인물을 서연관으로 추천하라. 나중에 문종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합니다. 문종도 그런 두 분 같은 서연관을 추천하라. 얼마나 믿었으면 그렇게 말할 정도가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임금의 불교 행사 교육을 반대한 박중림 얘기가 나오는데 세종이요. 이게 임금은 세종이 세종이 정말 우리가 참 세종만이 아니라 그런 시대의 왕들을 봐야 되는데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 단순히 성리학에만 정통한 정말 유교에만 치우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유교, 성리학 내세웁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불교를 받아들여요. 자기 왕비 소나무가 죽잖아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소나무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 태종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응? 인기 얻으니까 신하가 백성의 인기를 얻으면은 그 다음에 왕 됐을 때 미리 건거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비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힘분이 죽잖아요. 그 심씨 그 왕후가 돌아갔을 때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상심하고 슬퍼하면서 어린 청강죽을 지어서 그것이 공덕이 돼가지고 소나무가 좋은 데 가기를 바라기도 했지만은요 내불당에서 그런 법회 같은 것들을 열도록 합니다. 반대죠. 당연히 반대죠. 박중림이 누굽니까? 아니되옵니다. 반대예요. 세종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아요. 계속 상소합니다. 나중에는 박중림도 손을 들고 더 이상 결혼하지는 않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리더는 자기가 소신이 맞으면은 신하들이 무슨 말을 해도 초지일만 나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 하나 가지고 있고 임금이 한 번 말해서 안 들어도 자기 말이 맞으면은 두 번, 세 번 계속 말하는 것이 신하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막판에 어떻게 끝나느냐면요. 세종이 그대들
간에서 왕이 안 들으면 다른 나라로 가라고 돼 있다. 다른 나라로 가라. 가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그러냐. 근데 중국은 갈 나라가 많아요. 중국은 말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거의. 여기저기 막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 보면 알잖아요. 진나라에서 오나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왕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보따리 싸들고 옆 나라 가버립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고 표정이 말합니다. 농담 비슷하게. 야, 3번 간에서 안 들으면은 다른 나라 가야지. 내가 3번 안 들었잖아. 가. 내가 싫으면 가. 갈 데가 없잖아요. 나 국가고 많은 겁니다. 그냥 한국하고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면적으로 소원왕후의 왕비의 영혼을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하는 세종 임금의 그 소원을 유교의 문맥으로는 해결할 필요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유교의 한계는 알잖아요. 종교가 아니니까. 유교는 그냥 사람 사이에 몰인 거지. 이게 종교는 아니잖아요. 영혼의 문제 없잖아요. 내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할 일을 하지만 일단 하십시오. 그래서 돌비행사를 합니다. 그런 장면이고 이게 열린 마음인 거죠. 서로가 세종도 뭐 유비니까 유비만 간다 이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는 불비밖에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유불 이렇게 조화동 같은 것이 있는 거지. 그런 자세도 상당히 오늘날에 중요하지 않겠나. 다문화 시대에 오늘 하나만 맞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그것이 기독교든 유교든 불교든 하나만 최고다. 그건 곤란한 거예요. 박준희 선생이 정리하고 아니 여기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세쪽에 저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박준희도 끝까지 하진 않잖아요. 오케이 3번 하고는 멈추는 겁니다. 4번째는 종의 친부 확인 분쟁에 이끌린 박준희 얘기인데요. 이 대목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종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옛날에 그 종의 자식은 주인의 소득이거든요. 주인의 소유물이거든요. 근데 소송이 붙습니다. 그 종의 종이 누구를 낳았느냐? 종의 누구 종이 낳았느냐 가지고 쌈이 벌어져요. 근데 박두님은 자기 집 종이 낳은 아이라고 봐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소유물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반대파에서 다른 의견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라는 놈이 왔다 갔다 해. 말이 막 바뀝니다. 아버지가 여기라겠다가 막 말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서가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구설수에 말려가지고 나중에 귀양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박두님 같이 상당히 올바른 분도 말년에 가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포기해서 줄 것 같은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겠죠. 내 종이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래서 취했겠는데 하여튼 그 일 때문에 귀양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고 저는 이게 소탐계시라고 그런 경우 아니겠나. 모든 인간은 약점이 있구나. 아주 아쉬운 대목이지 이게. 국주님 하나 후손으로서 더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없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노비 자식 하나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다가 귀양까지 갔으니까 참 상처 입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문종의 지시를 받은 경기감사 박두님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제자잖아요. 문종이. 그래서 그 다음에 경기감사가 돼요.
이번에 제가 안 사실인데 지금은 경기도에 도청 수혜지가 어디에 있죠? 지금은 경기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원이다, 수원. 수원. 예. 수원인데 조선시대에 경기도 본부가 되는 경기 가명은 수원에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수원이 아니더라고요. 수원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지금 서대문 바로 옛날 서대문 있던 도원이문 있던 자리 바로 옆에 우리 건물이거든요. 국립문화센터. 그 길로 들어가기도 MBC 옛날 그래가지고 그 정동 그 돌담길이거든요. 덕수궁 돌담길. 그러니까 한국사전병원 사거리 거기에 도원이문이 있었던 겁니다. 서대문. 그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적시자병원과 그 앞에 무슨 타워 있어요. 적시자병원 생각하면 되겠네. 거기에 경기 가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경기도 가명 지키는 경기 감사가 바로 서대문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번에 알았어요. 지금은 서울이 커져가지고 막 강남까지 전부 다 뭐 개폰동까지가 다 서울이잖아요. 응? 옛날에는 서울은 어디냐? 한양이고 한양 도성안 성안만 서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서울 경이고 경을 싸고 있는 그 언저리가 그게 백리가 기가 그리고 기땅 경땅 합쳐가지고 경기가 경기인데 왜 경기 감사가 거기 있느냐? 이 도성 아니라고 하는 데는 주로 다 산이잖아요. 아니 뭐 이쪽에 우백구가 그게 무슨 희망산인데 다 산입니다. 산. 또 좌청룡 낙산 다 산입니다. 산. 합니다. 이게 평지로서 사람 할 때는 많지도 않아요. 응? 거기에 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중인들 급하게 부르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인들이 한 가운데 있을 때 중인인데 종로 3가 그 옆에 중인들 사는 것이고 남산 쪽에 또 뭐 쌀국발 사는 것이고 이런 건데 일반 신료들과 중인들 살기도 바쁘단 말이죠. 거기가 수용. 또 왕궁도 코가 있어가지고 또 왕비도 거기 설까지 있어요. 왕을 지키는 수비대 병력이 있을 공간이 없답니다. 안 된대요. 나오지 않는데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했느냐? 경기 감사가 거느리는 경기 가명의 군사들이 유사시에 바로 출동을 해서 요새 수병사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거리에 있다가 문 들어가면 서울이니까 바로 호출하면 출동해가 할 수 있도록 만만의 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경기 감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거기에 붙여서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공성이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었던 박두님을 원래는 다 네 집으로만 있었던 건데 네 집가 경기 감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대요. 그게 그 군사가 인구군사입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임금이 딱 되자마자 군종이 이 경기 감사할 때 여러 통의 지시를 내려요. 특히 모내기와 연관해서 요지는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듣지 않니? 경이여 들어라. 내가 듣지 않니? 경기도 백성들이 수시로 이 공무원 이런데 징발당해가지고 진짜 경기도 도민하기가 옛날에 어려웠더라고요. 가까우니까 수시로 그러다가 막 그려먹는 겁니다.
지나쳐가지고 파종해야 되고 벽식풀이해야 되고 나중에 모내기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파종을 한다. 내가 특별히 배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요역을 줄여주도록 하겠다. 경기 도민들에 대한 징발을 내가 삼가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네 책임을 지고 나는 이에 대해 책임을 할 거니까 너는 상당히 관찰해가지고 농민들이 파종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배농하거나 모내기 시기를 놓쳐가지고 배농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네게 책임지라 그런 말이지. 또 내려버려. 문종이. 처음에는 문종이 단순하게 내려보다가 나중에는 아마 국정 자압력 생긴 모양이에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길게 내버리는데 벽시도 부족하다는데 이것도 문종이 알아가지고 벽시도 공급할 테니까 너 책임지고 그 벽시를 파종을 시키는데 파종만 하는 걸 시켜보니까 이 농민들이 파종하지도 않고 물만 채우는 되니까 해봉되더라. 이제는 뭐가 나오는 것까지도 감찰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라. 그러니까 가라로 파종만 하지 말고 실제로 파종해가지고 뭐가 나왔는가 그것을 뭐가 얼마나 나왔는가까지 네가 다 파악해가지고 보고해라. 그렇게 세밀한 시간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문종이 박두님한테 그 보내는 계속적인 지시문을 보면서 내가 전 이상하게 21세기 사람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두님이 누구야. 자기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친 선생님인데 어른이 알아서 할까. 박두님한테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제간의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거든요. 왕과 신뢰의 관계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흉년들게 되면은 이건 왕궁이 침묵타가 있는 겁니다. 왕이 국가라 이게 침묵타가 있으면은 국고가 지게 되면은 이건 나라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힘이 탁 빼고 그냥 일반 신뢰를 가득하는 것처럼 그리고 좀 미안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임금이란 이유로 막 수석한테 자세하게 막 이렇게 막 제출을 하는 그 공문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내를 보내고 두말 없이 박중님은 감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공과 사를 분명히 이렇게 달랐던 시절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선비전이 나왔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대사로 추천을 받습니다. 박수님이. 대사는 진짜 요즘 말하는 대검찰청, 네? 검찰총장 또는 감사원장, 네? 그런 거죠. 원관이니까 그런 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사는 눈으로 누구를 추천할 것이냐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를 할까 상당히 논의를 거친 끝에 나중에 박경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김종서가 강력 추천합니다. 누가 더 동의하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오랜 세월 지켜봤다. 오랜 세월 지켜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밖에 몰라. 그런데 박경림은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있다. 그 여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올라왔는데 사사건건 밑에서 뭐 임명했더니 안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크게 봐가지고 대통령이 뭘 하려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보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은 협량한 사람이 아니라 대국을 바라고 쓰는 사람이다. 강직하고 그러니까 대사들에 딱 맞다. 그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릴 때부터 지켜봤다 이거죠. 이런 거 듣고 어렸습니다 이게. 초지를 본다는 거. 되게 변하기 쉽잖아요. 초지일관. 아까도 원장님 일찍 만나가지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저분도 좀 초지일관 좀 봤더라고요. 대쪽같이 살아오는 그런 것들이 또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가 남인가? 이게 통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남이냐? 이러다가 나라 망하잖아요. 한 통하는 거죠. 저런 분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사로 받은 박준님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하니까 초지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천받은 거죠. 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안정대군 이용이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세조 세력하고 세조를 밀어내려는 세력하고 붙어가지고 세조가 이기죠. 그래서 이제 기인이긴 안평대군을 처벌하자고 신하들이 얘기를 하죠. 박두님도 마찬가지. 55쪽이죠. 이게 아마 단종될 겁니다. 단종대. 55쪽을 보실까요? 단종될 겁니다. 단종. 예. 단종 때 안평대군을 죽이자는 논의가 일어났는데 단종이 어리잖아요.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죠. 차마 죽일 수도 없잖아요. 머뭇거리니까 그때 각종님이 말합니다. 논리가 그런 겁니다. 임금께서 안평대군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사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찌 국가를 책임진 임금으로서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봐줄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안평대군을 살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원법을 해도 임금과 친하면 친척이면 안 죽는구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다 붙을 겁니다. 남자를 내다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된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처자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거죠. 이런 장면도 인상 깊어서 여기다 넣었고요. 8번째는 이게 왕비가 아니다. 다시 보니까 단종. 물론 단종과 새로 왕비가 되고 왕비하고 함께 이제 그 상복을 1년복 입을 거냐 논의가 일어나지만은 단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포커스가. 우리가 보통 상복 입는 문제 있잖아요. 상복 입는 문제 가지고 막 그냥 싸워가지고 하나가 지면은 막 정권이 바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태가 조선 후기에만 생긴 줄 알았더니 조선 전기들이 있더라니까 이게 이때 나와요. 이게 단종이 그 상복을 짧게 입을 거냐 길게 입을 거냐 새로운 왕비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왕비가 아니라 그 부모의 상을 당한 상태에서 상중에 왕비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왕비를 얻어요. 얻게 되면 이제 상을 끝내야 되는 일은 있고, 신뢰니까 흉내는 끝내야 된다. 왕비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기쁨의 날이 되신 거다. 끝내야 된다. 설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아직 3년살이 안 지났다. 오명이 상중이다. 아무리 왕비를 얻은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모른 채 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논의가
다 말 되잖아요. 다 말 돼요. 한참 이제 벌어지다가 중계안이 나와가지고 그게 매듭이 지어지는데 이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이게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왕의 독재로 함부로 하지도 않고 어느 한편의 주장만 가지고 하지도 않고 오랜 세월 동안에 각각의 주장을 장단점을 전부 다 나오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양쪽의 의견을 다 설명한 상태에서 양쪽 다 말 못하게 그런 절충안을 내기까지 상당히 오랜 세월 걸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정치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 과정 같은 것들이 우리 보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간 이유가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작동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우리 슬픈 내용이죠. 안종 포기 사건의 가담자로 밝혀진 교수님. 이게 처음에 걸려들어가는 성상문. 성상문이 이제 정창손의 사위인 김질한테 같이 가담하라고 그 정보를 준 겁니다. 야, 너도 가담해. 근데 이 단종 포기 운동의 배경을 보면은 참 무섭습니다. 희애성이 나타난 변고 때문에, 희애성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성상문 이하 이 사람들이 하늘에 천체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1000명이 바뀌었다는 거야. 지금 세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따라서 하늘의 뜻이 세조를 떠났고 다른 왕을 세우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살았던 성상문 같은 그 성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일을 벌일 때에는 점을 치는 거죠. 이순신도 나중에 충무공도 점치잖아요. 근데 왜 점쳐요? 내일 이기나 질 것이냐. 사람이 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게 점치거든요. 주역점을 칩니다. 곳곳에서 주역점을 쳐 나중에 이기면.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데 이게 지금 어느 때에 세지를 칠 것이냐. 그럴 때에 하늘에 혜성이 나타납니다. 이때다. 이때. 이제 하늘이 세조를 버린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김줄한테. 나중에 김줄이 밀고 할 줄 모르고. 야! 너 혜성 나타난 거 봤지? 봤다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너 알잖아. 딱 말합니다. 알아서 김줄이. 연구하자는 거구나. 세조를 쫓아내자는 말이구나. 단종 오기자는 말이 딱 알아들어. 그리고 가가지고 밀구해버리죠. 자기 그 장인인 정창손한테 밀구하니까 정창손이 바로 세조한테 은밀하게 가가지고 지금 집회는 학사들이 이러고 있다. 그 밤중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우선 성상부터 족치죠.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박중님 뭐 다 말하죠. 성상의 스승이 박중님인데 다 말합니다. 나중에 세조가 그래요. 더 불어 더. 이 사람밖에 없어. 더 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상은 내 스승인 내가 스승으로 모셨던 박중님도 내가 불렀는데 뭘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은 진심인 것 같아요. 잖아요? 내가 뭘 숨기겠냐. 화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이렇게 12명 중에서 둘은 여종들이고요. 나머지 선비들은 열이 죽습니다.
십신이 맞다는 거죠. 예. 좀 쉬었다 하실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예? 대단하시네. 야, 대단하시다. 계속 하시지. 아, 좋습니다. 당연히 대단하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드디어 반역 주민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죽임을 당하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박두님 선생한테도 재산이 꽤 있었어요.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게 전부 다 소득이 바뀝니다. 다 뺏어가지고 남들에게 다 줘요. 다 주고 부인도 이제 노비로 전락돼가지고 신분이 격화되어 버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 손자 두 번째 박팽년의 둘째 며느리가 그때 만삭중이었고 태도가 명령 내립니다. 아들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그랬는데 그 박팽년의 둘째 아들 집에서 데리고 있던 여자 중이 만삭중이었어요. 희한하게 그날 같은 날 수사했는데 그 종은 딸을 낳았고 이 댁은 아들을 낳고 죽여야 되는데 얼른 그 여종이 은밀하게 컸어요. 자기가 아들 낳고 자기가 낳은 딸은 죽는 거죠. 죽었어요. 자기 딸을 붙여버린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걸 보면 더 설명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그 주인이 종을 잘 대했으면 그런 때 배반하는 거잖아요. 우리 6.25 때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 폭행을 일삼던 그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아래 사람들 막 함부로 했잖아요. 그때 인공지자가 되니까 원수 갚은 게 많아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도 평소에 정말 그 아래 사람들, 모습들 이런 사람들한테 수학하는 사람들은요, 북한에 넘어가서 죽이려고 해도 이분만은 아니라고. 이래가지고 사람 많아요. 내가 들었어. 농산도 그럴 거예요. 여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대개가 평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바뀌었을 때에 원수 갚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딸을 포기하고 이 주인 댁에 가문을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모든 종이 그렇다는 거 없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마 이 박주님을 이은 박팽년 이분 집도 정말 아래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응?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나눠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욕불로 도망쳐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우연히 누가 발견해가지고는 성종한테 보고하니까 성종이 부르다가 야 이름이 박비가 뭐냐? 그 노비 할 때 피자거든요. 박비가 뭐냐? 어? 박일산으로 바꿔라.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박 원장님 살아있는 겁니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만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묘한 인연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1번에 박중님의 복관 정조 때 모래세월이 흘렀죠. 그렇죠? 그때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처형된 10명 가운데 부자가 죽은 경우가 두 쌍인데 하나는 성상문과 성상문의 아버지 성승 같이 죽었고 박중님과 박팽년 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성승은 먼저 복관이 돼요. 그 뒤에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박중님을 복관시키지 않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오 말된다. 그래서 이제 복관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2번째는 장릉, 단종릉의 대식단 제사 대상자로 박중님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조가 또 허락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들어갔는데요. 제사를 모시게 됩니다. 단종을 해서 누가 친하기 때문에 단종도 기뻐하겠죠. 여타 박중님 선생의 말과 글을 네 꼭지를 골라서 제시를 했어요. 참사원은 이제 동궁을 교육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부와 관련된 사무를 보는 그런 관청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해서 박중님이 선두에 서서 반대하는 그 상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관원을 사임하는 말이 있는데 사관원 대개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려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아주 쿨한 분입니다. 이 박준님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니까 이런 잡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사과는 벼슬을 유지할 수가 없다. 오히려 임금님에게 패를 끼치는 거다. 과감하게 나는 그만두겠다고 물러나고. 요새 같으면 그냥 비빔 있잖아요. 비빔 있잖아요. 안 그래요. 병이 어쨌든 잡음이 있는데 내가 계속 왕의 옆에 있으면 대왕께 여기다 물러나버렸어. 그런 게 선비심이 아닌가 싶어요. 어? 권력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내가 아니어도 회사는 많다. 그리고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장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남긴 말, 유명한 말,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불효다. 네? 둘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과 효가 동정의 양육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쓰남집 이번에 발견한 거니까 앞에다가 딱 내세웠습니다. 남들 못 본 거니까 쓰남집 제시하고 열여실 기술도 여기 아니라 40진에 대한 얘기가 정말 흥미진진할 까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열여실 기술 볼만합니다. 다 번역이 됐습니다. 서남집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서남집은 육신의 상황 보기 모의에 대한 그리고 정난에 죽은 여러 신화 멜리스 기술이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승정원 일기 기록, 북조 인물지 기록, 묘비문 이게 육신사의 뭐죠? 묘비문이. 네. 묘비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실려있는 박중림 항목 그리고 박중님이 제수받았던 관직의 목록을 연재서로 쭉 한번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쓰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감들인데 이미 다 아까 말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나왔고요.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네, 말씀 다 이미 했습니다. 예.